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인터뷰 국제일입니다. 내년 3월 9일이죠. 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당별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고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지난주 대선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첫 대권 출사표를 던진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출마 각오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미 후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후보님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 이후에 부산 방문은 처음이시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라 저 어제 제주도를 갔다 오시고 네, 네, 부산에 어, 오셨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빨리 부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젯밤에. 부산이 원래 고향이라고도 들었는데 부산 남구에서 태어나서 네. 부산 남일국민학교 어, 6년 다니고 은하여중 잠깐 다니다가 이제 인천으로 인천으로. 온 식구들이 다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부산 방문이시라 예전과 달리 좀 사람들 만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시민들도 만나고 좀 전문가 분들도 만나시면서 여러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출마 선언 하기 바로 직전에 부산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4단계가 막 실행됐던 네. 그리고 이번에 오니까 이제 3단계던데요. 뭐니 해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느라고 너무 삶이 힘들어진 거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거 이런 이제 우라가 이제 그렇죠. 임계점에 달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손실보상도 그 이전에 그 손실분까지를 다 소급해서 보상을 해드려야 되고 특히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된다. 오늘도 뭐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네. 하던데 일반적인 확진자 수를 가지고 코로나 방역 대책을 짜는 것은 이제는 조금 그런 시점은 지나지 않았는가. 오히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거의 70% 가까이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하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쪼이는 방식으로 네. 더 이상 그 방역의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얼마 전에 국회 정론관에 가서 했습니다. 네. 코로나 말고 또 민심을 봤을 때 네.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나요? 부산은 네. 확실히 이 일자리 문제, 일자리 그러니까 문제. 제조업이 상당히 쇠퇴하면서 그렇죠. 청년들이 부산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였는데 네. 그런 이제 활력, 동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운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들. 정의당에서는 가장 먼저 출마 선언하신 거죠? 네, 제가 1번으로 출마 1번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이번에 대선 후보 등록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완전한 신상입니다. 아, 그런데 네. 내구성과 안전성과 뭐 여러 가지 기능성에 있어서는 네. 확실히 검증된 신상. 그래서 그런지 한번 그 인터뷰 중에 신상이긴 하지만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헌입사원처럼 이미 경력사원, 경력직, 예, 경력직을 경력직 갖고 신입사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것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수많은 변화의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치도 상당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수십 년 동안 사생결단의 어떤 적대적 정치를 가지고는 네. 향후 10년 우리에게 다가올 불평등, 기후위기 이 수많은 갈등들을 제대로 풀어나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의당부터 변화의 바람이 일어야 되는데 그냥 뭐 얼굴만 바뀐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된다. 그 점에서 제가 2017년, 2018년 네. 두 해 동안 정의당 당 대표로 당을 이끌면서 어떻게 보면 정의당의 전성기를 만들어 놓은 당 대표였습니다. 네. 국민들도 그 당시에 정의당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고 당원들도 이정미 당 대표 체제하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당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역량은 검증되었기 때문에 네. 변화와 믿음 변화.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음. 잡은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화와 믿음 이 키워드가 좀 많이 와닿는데 이 키워드 때문인지 몰라도 좀 이런 것들로 인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국민들의 삶에 이제는 어떤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정치의 승리를 안겨다 드려야 되고 그런 정치의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거대 양당에게 더 이상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의당이 집권하고 제가 집권을 한다면 네. 지금의 어떤 권력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100%의 권력을 완전히 독식하면서 협력의 공간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권력 구도를 네. 내각제로 개헌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공약이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보궐선거가 전직 시장들의 성 문제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게 네. 됐는데 이것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실망감도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성추행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이 있다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일이 터졌을 때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은 자신의 죗값을 덜기 위해서 뭐 다시 피해자를 2차, 3차 괴롭히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와 태도가 굉장히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뭐 저보다 앞서서 당신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의 뭐 오거돈 시장,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까지 네. 연달아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일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네. 가해자를 위로하는 것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저는 느끼셨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모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차별과 혐오와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돌봄 혁명 시대를 열겠다. 사실 딱 들었을 때 뭔지 잘 안 와닿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돌봄 혁명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가 운영의 철학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 첫 번째는 수 있죠? 네. 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성장 담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네. 국정 지표를 GDP 지표로 삼아왔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정치는 가짜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요. 네. 성장은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K자 성장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성장. 이런 성장을 이제 거두고 네. 그 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드러내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의 뭐 지방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 분권 체계로 가서 현재의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관료적인 체계가 네. 현물 현금 복지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한테는 얼마, 여성한테는 얼마 이렇게 주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사각지대도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 현물 복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당연한 권리. 네, 읍면동 단위마다 네. 시민들을 촘촘하게 누군가 어렵고 배제되는 사람은 있지 않은가, 누군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가, 네. 이런 것을 촘촘하게 보살필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세 번째,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초기에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이후에 공공기관의 평균임금 수준을 드리는 참여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 네.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00만 개의 일자리를 국가가 이러한 돌봄 일자리로 만들어낸다. 그 돌봄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의 도시 재생이라든가 환경을 돌보는 일자리, 이런 것까지도 더 확산되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방 분권 얘기도 하셨는데 좀 지금 지역 소멸, 뭐 탈부산이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돌봄을 가꾸기도 전에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고
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옛날처럼 제조업을 막 부흥시키자 이러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그 산업 분야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자체의 변화를 이제는 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낡은 어떤 생각, 그 이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것은 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저는 별 답안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될 수 있을까? 네.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네. 굳이 서울로 다 몰려가지 않아도 되는 지방 도시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서울로 몰려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하나는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거길 가야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거길 가야 어쨌든 200만 원을 받더라도 네. 일자리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글로 가서 한 달에 막 60만 원, 70만 원 월세 내면서 그렇죠. 고시원 네. 주변에 그 낙타가 바늘구멍 네. 들어가기만큼 힘들다는 공공기관 대기업 취업 준비하느라고 또 청춘을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네. 상황,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방의 국공립대에 국가의 교육 재정을 상당 부분 쏟아부어야 된다. 지금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공립대의 교육 재정 비율이 500대 1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배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 질이 또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지방 국공립대의 교육 서비스를 높은 질로 제공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진시켜야 되고 그 서비스 질은 높이고 대학 등록금은 반의 반값 수준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던 지역과 환경을 돌볼 수 있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네마다 작은 벤처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공유 공간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개발해내고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네. 안정적인 일자리에 포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네. 각 지역마다의 앵커 기업이 이 불확실한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은 그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을지는 모르지만 대기업 가려고 또 거기 가서 월세 60만 원, 70만 원 내는 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 게 그럼요. 훨씬 더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지역 안에 네. 그냥 내가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돌봄혁명의 기본 내용입니다. 자치분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교육과 일자리랑 좀 다른 문제로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 3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 네.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돌봄혁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권, 네. 재정에 대한 어떤 재량권을 지방단체로 다 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가 각 그 부처별로 예산을 다 나누고 그 부처가 또 각 그 수혜자에게 구체적으로 도달하는 과정들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복지의 수혜를 받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복지의 수혜를 한번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렇죠. 어려운 과정들을 네. 거쳐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넘겨서 통합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그 지역이 그 지역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네.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한마디로 명확한 지방분권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산 현안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그리고 교통 문제. 일자리, 교통 문제. 일자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네.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부산 시내 이 교통체증 그리고 교통 어마어마하죠. 증가량이 네. 엄청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에도 상당히 문제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쉬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야 되고 네. 부산은 어떻게 보면은 해양 도시로서 관문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그렇죠. 딱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청량한 음. 나라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 경기도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인 무상교통을 통해서 자가운전량을 대폭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네. 이제 녹색 포인트 같은 것을 과감하게 음.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자동차 이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연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로 전면 전환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다음 질문이었는데 네, 먼저 네.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가덕 신공항 예,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충남을 갔는데 네. 충남 도민들이 아니 왜 거기 부산에는 가덕도 공항, 김해공항이 있는데 가덕도 공항까지 만들어주면서 왜 충남에는 공항이 하나도 없냐? 우리도 공항을 만들겠다. 네.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다 보면은 모든 도마다 공항이 하나씩 다 생기는. 네. 전남 저 무안에는 그 공항 억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 지금 그렇죠. 고추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신공항 지어지면 그 과정에 일자리도 좀 생기고 경제에 활력이 돌지 않겠는가 이런 네. 기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28조가 과연 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이 제조업의 세태 속에서 다 토건 개발업자들이 배를 네. 불리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게 또 하나 환경을 엄청나게 파헤치는 환경. 이런 결과로까지 가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 정도의 돈이라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실업자 수가 전체 뭐 통계적으로 90만에서 네. 100만 정도, 맞습니다. 많게는 그 정도 보고 있고 불안정한 일자리까지를 따지면 한 300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해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경제적 활력이 돌 수 있지 않나. 네. 이거 자칫하면은 국비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저 큰 공항 짓고 나서 나중에 전부 부채로 남을 그런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걱정됩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부산 월드엑스포를 준비하면서 또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월드엑스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일단은 김해신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지금 김해공항 자체가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네. 그 정도의 비용에 반의 반이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도 김해신공항을 확장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가덕도가 아니요.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네, 거기에다가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문제도 네. 상당히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고 국토부 내에서도 이거는 진짜 좀 검토해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네. 이 일의 출발이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자리 고통에서부터 뭐 시작이 된 거라면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풀어드리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부산 하면 이제 보수 텃밭 네. 이렇게 불리잖아요. 진보 정당 입지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시민들도 변화의 요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텃밭이다. 여기는 뭐 구구만년 그냥 어떤 한 정당만 찍는 곳이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의 굉장히 나침반 같은 지역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꿔줬죠. 부산 시민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민주당 부산시장이 그 부산 시민들 가슴을 저렇게 다 후벼 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정부가 시정부가 상당한 어떤 자기 성찰과 반성의 그 과정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결국은 지난 보궐선거에 그런 어떤 성찰과 반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호되게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진보 정당 안에서도 이 부산 안에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깝게 밀착되어서 지역 사업을 펼치고 이렇게 믿음과 이렇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네. 시민들이 항상 보수를 택했다기보다는 진보 진영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선택을 받을 만큼 그 모습을 못 보여드렸던 것에 대한 성찰 이것이 성찰.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좀 이어서 나가면 진보 정당의 대중적 기반이 많이 약해졌다. 네. 이런 것도 좀 평가가 있거든요. 네. 후보님은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제 진보 정당의 지지 기반을 새롭게 개척해야 된다. 새롭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사업장 안에서 어떤 그 작업주의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아가던 그런 노동 형태가 네.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알고리즘에 지시를 받고 네. 일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렇죠. 100만이 훨씬 넘어섰고 그리고 뭐 특수고용 프리랜서 거기에다가 자영업자들이 이름은 사장님이지만 그렇죠. 하청업체 노동자보다 네.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런 분들이 지금 700만 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대변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 안에서 정치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다지는 것 이런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정의당의 지지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을 보시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시선도 많거든요.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양강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불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선의 모든 이슈가 또다시 과거에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네거티브 수준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거의 뭐 사법적 공방으로까지 지금 그렇죠. 공수처까지 다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써야 할 10년의 미래의 절박한 과제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이 정말 올여름 엄청난 폭염을 겪었던 국민들과 함께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쇠퇴하는 산업의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뭐 피터지게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과거 얘기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과 불안감은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답안지를 내놓는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보여드리고 또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의당을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정의당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뭔가 굉장히 멋진 역전의 드라마가 그렇죠. 벌어졌네. 이정미가 네. 대선 후보가 됐네. 네.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미래를 얘기하는 후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후보님만의 차별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국민의힘, 뭐 민주당에 대한 후보들보다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준비가 저는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돌봄 국가로의 모든 철학과 시스템을 체인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고 네.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이 과제,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과제로 이것을 올려놓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가 더 이상 이러한 적대적 대결 정치가 되지 않도록 권력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협치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국민들한테 충성하고 복무하는 이런 정치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가장 뚜렷하게 얘기를 한 후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TV 토론이나 연단이 저희에게 주어지고 정의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 당이 내가 옛날부터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하는 정당이었지. 이번 대선에서 더 저 정의당을 믿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맡겨보자. 만약 변수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변수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이정미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질문 지각 자체가.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또 정의당 하면 상징적 인물로 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상정 의원 하면 이번 네 번째 도전이기도 하고요. 네. 또 저번 대선에서는 좀 큰 성과도 보이기도 했는데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당에는 심상정밖에 없냐 네. 이런 1인 독주 체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심상정이 정의당의 최대치로 보여지게 되고 네. 정의당이 집권의 길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정의당의 가능성을 특정 인물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은 지금의 정의당으로서는 별로 좋지 못한 선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정미가 꼭 해내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모두 인터뷰 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